결국은 이 재벌 개혁이라는 가장 큰 틀을 흔들어주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뭐 강론적인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과 이런 부분은 강론적인 부분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9년 재벌 개혁을 포함해서 이 경제의 방향성들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 때 핵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거죠.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네. 또 하나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 하는 거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게 핵심 구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은 첫 번째 65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을, 중소기업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300만 농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1,500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교육, 출산, 이 문제를 손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손대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줄곧 외쳐왔던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가 외쳐왔던 창조 경제, 네. 이명박 박근혜가 공통으로 외쳐왔던 SOC,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경기 부양,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혁신 성장이거든요. 네. 이걸 뒤집으면 재벌 개혁 포기입니다. 포기. 재벌 개혁을 포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 그건 구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은 동의하지만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실행 계획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제 민주화는 실종됐어요. 소득주도 성장도 그 본질은 실종됐고요. 이렇게 되면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촛불의 정신이 지금 촛불의 정신이 제대로 지금 초심으로 예. 촛불의 정신이 제대로 그러면은 경제의 정책에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그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고민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대표님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대북 문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부분 정책들일 텐데 대표님은 올해 계획들을 그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계획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네, 뭐 이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 제가 두 가지 중에 나의 삶을 개선하라 관련해서 네네. 재벌 개혁을 포기한 거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앞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 네네. 오죽했으면 국회 못 믿겠다. 또 청와대도 못 믿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외쳤으면 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철학이고 신년사라면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약한 경제 주체를 강한 정치 주체로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의자가 놓여지지 않은 소상공인, 비정규직, 농민, 청년들의 의자를 식탁에 놔주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또 국민의 뜻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라는 거죠. 당연한 상식인데요. 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히 지지한다. 했으면 좋겠다. 희망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팔을 걷어붙여야죠. 국회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들로 보러 알아서 고치라? 네.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서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엊그제 광주에 가서 5.18 묘지에 참배하고 네. 묘비를 당원들과 함께 닦으면서 네. 저희의 결의를 닦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광주 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회 말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네. 의지들을 가지고 이 정치권 모두 이 정부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선거제도를 좀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대통령 직속으로 네. 300명의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의원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 회부해서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찬반. 네. 이 방식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평화 문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이 한반도 평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 2019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했고 또 전쟁에서 평화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따야 하는 해인데요. 네. 이제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있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첫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담보하는 길이다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처들에 걸맞는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를 취해줘라 하는 설득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은 1대1로 대등한 관계로 지금 협상을 하지만 그러나 힘의 관계에서는 1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남쪽을 믿고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 중재자 역할도 좀 더 열심히 잘 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한국의 역할이 없으면 북한과 미국과 둘이 마주 앉아서는 결실을 만들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정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좀 정부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런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